그런 것 때문에 사실 테크닉이나 그런 거는 주체 피아노 선생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오늘 두 분은 바닷가 가셨더라고요. 뭐가요? 네.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저 각미의 자매님하고 은정 자매님 가족 바닷가. 진짜? 그런가 본데? 오늘 모든 건 그런가 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니요. 아 진짜? 좋겠다. 네. 저는 5월 말에 가려고요. 그렇군요. 아이들끼리 다 공결해갖고 갔더라고. 벌써 바닷가에 갈 시즌. 와. 자, 우리 이제 계속 그 공지사항인데 요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책하고 이거 계속 반 정도 했는데 계속 오늘은 그냥 요 책에 대한 건 안 했고요. 오늘 한 분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네 같이 할 건데 그 어머니들이 가을에 저희들이 문집을 책을 하나는 건 4개요. 올 가을에. 예. 가깝게요? 예. 아니. 같이.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멤버, 우리 좀 더 계신데, 어머니들 더 계신데, 시도 쓰셔도 되고, 수필도 쓰셔야 되고, 난 소설 쓰겠다. 소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봐드립니다. 다 보고, 그래서, 작업을 좀 같이 해서, 올 가을에 이제, 북콘서트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펜이 없네? 볼 때마다 좀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어떤 거를 우리 어떤 시나 수필이나 어떤 거를 한번 써 보실까요, 윤미 권사님은 어떤? 저는 그냥 네. 시나 하나. 시, 시 한 편. 김윤미 권사님 시. 안 써도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지. 네. 다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면 계속 저랑 계속 교정할 거예요. 계속 하면서.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뭐 어떤 분, 시나 수필이나 소설 중에. 뭐 평론도 괜찮아요. 저희 같은 네. 어떤 거를.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수필을 권유하겠습니다. 네, 수필로 권유하겠습니다. 뭐 일상의 뭐 아이들 얘기는 제일 좋고요. 네, 아이들 얘기 또 경험했던 얘기, 이런 얘기. 우리 미나자매님은 뭘? 수필? 네. 네, 수필로. 네. 아 목사님 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일상 한번 이렇게 얘기를 제가 계속 교정하면서 갈게요. 소설은 제가 한 편 내고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수필 하나 쓰라고. 저도 시 한번 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 문집을 좀 내서 가을에는 조촐하게 북콘서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래서 수익금이 나오면
티칭하고 면사무소에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읽고 써야 하는 이유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떠세요? 최근에 읽은 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인의 다시 제인이요. 네. 네. 다시 읽고 있다는 건 언제 읽으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고등학교 때? 때 네. 그때쯤 읽어보고 네네네. 소문이 책 추천해주면서 저는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그 시작을 했어요. 소윤이가 네. 아주 이렇게 감정이입이 뛰어나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그래서 힘들어요. 아니 왜 그게 이제 잘 발전하면은 문학적 그 소질이 있는 건데. 예. 예. 소윤이 그가 동화를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지난번에 걔가 뭐라 그랬더라. 뭐 이름을 지었는데 요만한 그 나무 토막인데 걔가 나무 토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무 토막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얘가. 그래서 거기 걔가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가 죽었나 보다 가보니까 나무 토막이더라고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깨졌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네. 아빠한테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살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글루건을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있던데, 걔가 자기가 직접 지은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걔 몇 학년이죠? 3학년. 3학년. 이제 3학년이면 어떤 거를 그냥 뭐랄까 그냥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계속 거기다 이제 감정이입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외로운가? 네. 아이가 외로운가? 또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에 막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외로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네.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이네요. 네.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한 열 몇 장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읽으면서?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러니까 줄거리 말고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읽는 행위에 대해서. 읽는 중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우선 본보기도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한번 중간에 끊기더라도 한번 오롯이 이 책은 한번 완독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가지고 좋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매일 읽고 계세요? 네, 매일 한 장씩은 읽고 있어요. 네. 매일 읽는 게 좋습니다. 네, 매일. 미나자매는 뭐 최근에 읽은 책이나 읽었던 책이나 읽고 있는 책이나 뭐 애들 동화책 읽습니다. 그건 애들 읽어주는 거고. 이제. 동물농장 하고 있는 거요. 네, 같이 읽고 네, 계세요. 읽어보려고 지금 몇 장 이렇게 뒤적거렸어요. 동물농장 예전에는 안 읽어보셨고요? 네, 안 읽어봤어요. 재밌지 않나요? 아니 사실 이렇게 몇 장 뒤적거리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지금 아예 두 아이 다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중 독서 교실에서 이게 사실은 풍자잖아요. 네. 그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다시 보게 동물이 지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책 많이 읽으시죠? 요즘 최근에 읽는 책은? 그동안 책은 뭐 굉장히 10년, 20년을 막 책을 뭐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뭐가 있을까? 그냥 다 읽은 거 방구석의 미술관. 오. 그거하고 이제 침묵 그거 선생님이. 앤더스 샤크의 침묵. 근데 너무 글이 작고 다른 도서관에서 왔거든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글이 작고 그래서 내가 카톨릭에 있잖아. 배교하는 무슨 그거 끝까지 읽을 필요가 뭐 있을까 그거 적어버렸어. 너무 그냥 글이 작아가지고. 네.
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 제목은. 네. 네. 그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읽으라는 건데. 네. 이제 오늘 읽고 써야 하는 이유. 읽고 써야 하는 이유. 누구의 시죠? 누구의 시지? 좀 애들을 안 가르치니까 옛날에는 탁탁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누구 시지? 막 이래요. 이제는 김영랑의 시 중에 독을 차고라는 시가 있어요. 독을 차고 들어보셨어요? 예, 수능의 필수 시인데 독을 차고 이 김영랑 시인이 그러니까 남쪽은 영랑, 북쪽은 소월 이 정도로 아주 음유 시이며 언어 조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김영랑의 대표적인 시는 그거예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들어보셨어요? 그거 무슨 가요 그런 무슨 노래로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언어 조탁이 뛰어나서 그냥 시를 쭉 읽으면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돌에 비치잖아요. 그 햇발이라고 하고 이제 시가 언어를 기가 막히게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낭만 시인의 대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두 편을 아주 독한 시를 써요. 그 이제 일제의 취향에서 이제 독을 차고라는 시인데 이 독이죠. 이렇게 사람 먹으면 죽으면 내가 독을 차고인데 그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요. 내 인생 마금날, 그 마지막 날, 이제 친구가 자꾸 변절하라고 막 꼬시는 거죠. 막 변절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그래. 나도 그래 그렇게 사는 게 편한가 알아. 내가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내 인생 마금날 마지막 날 내가 후회치 않고 내가 절망치 않는 내가 마지막 그 날에 내가 절망치 않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독을 차고 살 거다. 왜?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내가 이 독을 너한테 뿜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친구라도 자꾸 나한테 유혹하면 너까지도 죽일 수 있어. 이런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마지막 날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상징적이지만 운명의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있는데 저는 읽고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아이들 키우고 지금도 아이들을 뭘 가르칠까 막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가면 아이들 키우고 다 지나가면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거에 막 몰입을 하다 보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나에게 내 인생이 내가 뭐 했지? 내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그냥 낭비된 것처럼 낭비는 아니죠. 자식들 키우고 잘 살아왔는데 결국 내 안에 뭐랄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 아시죠? 손흥정. 예. 손흥정 씨가 이 사람도 축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아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7년 걸렸대. 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슈팅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로 행복해 하니까 얘가 참고 갔다는 거죠. 근데 손흥정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게 축구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그분은 20년 전부터 독서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고 기록을 하고 남기고 요번에 이제 책을 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들을 막 세게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가르쳤고 그가 행복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실패 없이 행복한 게 무엇인가, 그거는 독서였다라는 거죠. 그 지금도 자기 속에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1페이지 볼게요. 자, 매일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10가지. 책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이점 10가지.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완독한 적이 언제인가? 매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텍스트는 읽지만 책 한 권을 통독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안타깝게도 독서의 수많은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장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중 10가지만 골라 소개하니 이를 통해 독서 욕구를 자극해보자. 스트레스 감소. 어릴 적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독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독서라는 행위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책의 스토리에 빠져들다 보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는 끊임없이 당신을 현재 문제에 얽매이게 하지만 잘 쓰인 소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해리포터 쓴 작가 있죠. 이름이 롤랑 뭔가 하여튼 그래요. 예. 이분이 전문 작가가 아니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이혼도 하고 막 삶이 피곤하고 삶이 노곤해. 근데 이제 이분이 꾸준히 이제 한 게 있죠. 예, 독서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찾자. 그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그런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죠. 이분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책을 늘 읽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이혼했지, 아이들 키워야 되지, 삶은 어렵지. 그런데 책에 빠져들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독서를 받았어요. 예, 책 읽어라 하니까. 근데 책은 우리 스트레스를 굉장히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 활동을 자극한대요. 몸의 근육처럼 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독서다. 독서는 뇌 활동을 자극하며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가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 독서를 습관화하면 계속해서 뇌에 자극할 수 있으니 별다른 노력 없이도 질병을 늦출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 우리 오늘 체력 측정, 저는 첫 단계에서 불합격 맞아서 측정을 못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기 고혈압이 있대요. 그래서, 우와,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4번이나 운동을 하는데도, 이제 유전적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병원에 지난번에 그 종합검사할 때 병원에서 그랬어요. 겨울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약을 먹어 이랬는데, 약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라요. 이게 제가 있는, 근데 이제 첫 단계에서, 이거 아무리 해도, 오른쪽 왼쪽 다 해도 약간 혈압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근육은 막 엄청나요. 이 양쪽 다리 근육이 짝짝이래요. 오른쪽 근육이 훨씬 좋다고. 왜냐면 맨날 오른쪽으로 슈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 근육 운동 많이 하라 그러죠. 특히 다리 근육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어르신 되면서 이렇게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보행이 안 되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 근육이 망가지면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다른 기관들이 점점 이제 정지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뇌도 안 쓰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다리 근육 많이 걸으시고 많이 근육 운동 많이 하시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의 근육이 있듯이 또 영적인 근육도 있어요. 영적인 근육도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지적 근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력. 우리는 학력을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대학을 나왔어,
어디까지나 이게 학력이 아니에요. 학력이라고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의 근육, 공부의 능력이에요. 공부의 능력. 그래서 계속 제가 독서 얘기하는 게 적어도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학과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전 독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한 5천 권만 읽혀보세요. 정확히 5천 권. 예. 그러면 얘는 하여튼 뭐 0.0001% 안에 들어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차원에서도 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얘기했죠. 이제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너무 탁월하면 대학을 무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학을 무시해요. 대학을 안 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근육, 그러니까 학력이죠. 학력. 그래서 이제 학력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자, 사고력, 예, 사고 능력. 우리 교육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사고력. 지난번에 오바마가 왔을 때 기자들한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자는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세상 말로 정말 부끄럽고 쪽팔린 거예요. 일본 기자가 질문했어요. 질문하겠다고. 그때 오바마가 아니 한국 기자가 빨리 질문하라고 그랬다고. 왜 질문을 못했을까요? 질문할 게 없었을까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질문을 못해요. 이런 걸 해요. 남 비판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는 너무 잘해. 기자들이. 근데 오바마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보라 할 때 기자들은 뭐예요? 그래도 자기들 고학력자고 공부 여러분 기자 되기가 언론 고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다 뭐예요? 수능 같은 기능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사고가 안 돼요, 사고력. 그러니까 사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지만 우리 독서스쿨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자꾸 발표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으려면 뭐냐면 뭘 알아야 사고를 하죠.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 그러니까 나라라 치면 그렇고 유태인. 민족으로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은 도서관이 우리나라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서관은 뭐 하는 데냐면 도서관에 와서 굳이 뭐 공부방 가거나 독서실 가거나 그런 데 가야 되고 책 읽으려면 도서관은 사실은 이 토론의 장이거든요. 공부의 장.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갖다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요. 이렇게 2인 1조가 돼서 짝을 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계속 서로 질문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브루타 교회. 하브루타가 질문하다 뜻이에요. 질문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의견, 내가 질문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질문하려고 해요. 그 질문하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보가 있어야죠. 그죠? 정보가 있어야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떤 걸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질문할까 하면 어떻게 해요? 선별해야 돼요. 그죠? 분별이나 또는 선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질문 답을 보면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100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폭이 질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공부, 소크라테스 질문법. 그러니까 최고의 대화법 질문법인데, 그러니까 공부의 제일 좋은 부분은 대화법이에요. 대화가 뭐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내가 모르는 것을 제가 저렇게 생각. 그러면 이제 이 짝을 바꿔요. 또 짝을 바꿔서 여기랑. 그러니까 뭐 하나의 주제 갖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논술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 논술 수임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고력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로 갔냐? 주입식으로 가버렸어요. 왜? 채점해야 되니까. 뭐 매겨야 되니까? 등수 매겨야 되니까. 이거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정말 나쁜 거
정말 경쟁이라고 하는 건 되게 나쁜 것일까요? 우리 축구에 하면 어떻게 경쟁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눈물바다가 돼요. 지면. 그건 뭐예요? 열심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경쟁. 경쟁이 어떤 프로젝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이 돼버리면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돼버리면 자꾸 사람이 수단화 된다니까요. 도구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경쟁해야 돼요. 목표를 두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첫 번째 학력에서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 그래서 보통 사고력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언어 사고력이라 해요. 언어 사고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고력 전에 어휘력이 있어요. 어휘력. 그죠? 뭘 이해해야, 그죠? 어휘력 또는 이해력. 예.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뭐냐? 독해잖아, 독해. 이해력, 독해. 그러니까 독해력은 어휘력에서 오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시험을 갑자기 애가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휘력. 자, 초등학교 때는 쉽게 설명해 주죠. 뭐 두 개 중 뭐 더 알맞는 것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올라가면은 뭐 대조해라, 비교해라, 궁극적인 것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 독해력을 전제로 사고력이 나오는 거죠, 사고력. 근데 이제 요거는 다 언어에서 나와요, 언어. 근데 뭐가 있냐면 또 제가 안 이러시는 이유가 이 화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연산. 그러니까 학문의 구조가 틀려요. 언어 사고력은 면역이에요. 연산은 귀납이에요. 그죠? 자, 2일 더하기 2일은 뭐예요? 2죠. 이게 바로 뭐냐? 귀납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2는 1 더하기 뭐다? 이건 뭐예요? 연역이죠. 여기가 큰죠. 예,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 연역이라고. 귀납은 뭐예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학은, 연산은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구조와 언어라고 하는, 국어라고 하는 구조의 그 내용이 구조가 틀려요. 질문의 구조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애들한테 시험 보라는 거 애들이 시험을 보죠. 자, 연산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니까 뭐, 외국어는 어휘력이죠, 어휘력. 특히 어휘력의 전제가 암기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 어휘력 또는 이해력, 독해력, 뭐 똑같은 거예요. 어휘력, 이해력, 독해력 다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연상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암기력, 어휘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학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뇌를 자꾸 자극해서, 그래서 내가 다양한 거에 자극. 그래서 우리 이제 독서스쿨 보면 제가 거기다가 암기하는 것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휘력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학도 넣어놓고, 이제 수학의 행렬을 좀 넣어놨어요.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렬.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나오나요? 좀 잘려요. 여기만. 그죠? 아, 키가 커갖고. 자, 이런 거예요. 많이 잘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자, 1, 2, 3, 4, 5, 7, 9. 되게 쉽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애들은 1을 하고 여기다 2를 써요. 이상해요! 9가 돼요! 그럼 이거 어디 가지 찾아봐. 아, 여기로 가는구나. 이게 행렬. 행렬을 찾는 거예요.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거를 끌어낼 수, 이게 사고력이에요. 네? 또 이렇게 놓고 처음에 이거 하윤이 딱 알려주니까 그 다음 찾아내더라고요. 네. 뭐예요? 잔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 2, 3, 그러니까 1, 2, 3, 여기 보니까 6이래.
그럼 얘가, 그러면 5, 2, 1, 그랬더니, 5 빼기 2는 뭐죠? 3이죠. 3 빼기 1은 뭐죠? 2죠. 2네?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애들이 요걸 가지고 요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렬. 그러니까 이제 행렬 속의 구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연역이나 기납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뇌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 그 바탕이 독서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식 축적. 자, 당신이 책을 통해 읽는 모든 것에 기억이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가 읽었는데 난 까먹어. 아니에요. 아주 초자에 남아있죠. 모든 기억이 남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스쳐 지나가 읽는 것보다 손에 든 책을 통해 페이지를 넘기는 어느 정보는 당신의 뇌 속에 좀 더 잘 기억될 것이다. 책을 통해 지식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삶에서 마주할 문제들에 대응할 장비를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다. 어휘력 증가. 책을 많이 읽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어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어휘들은 어느새 당신의 일상적 대화에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알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게 일상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어휘가 풍부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장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적절하고 유창한 어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줄 알게 되는 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장점 중에 이제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장점 중에 하나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명확. 언어 전달이 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저는 설교를 하거든요. 이런 대상이구나, 이런 대상이구나. 애들이면 애들에 따라. 근데 오늘 우리 딸이 이제 신학교 갔잖아요. 거기는 이제 장신들은 맨날 예배를 드려요. 예, 그게 또 한 학기에 5번은 빠질 수 있는데 5번 이상이 되면은, 진급이 안 돼요. 예, 넘패스가 되기 때문에 저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역시 아빠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지가 설교를 자꾸 들어보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익숙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국어 교사도 했지만, 언어 교사도 했지만,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강의를 잘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휘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어휘를 써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는 이제 이걸 모국어라 하죠. 엄마의 언어가 있어요. 엄마의 언어. 진짜 리얼한 모국어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누구랑 많이 대화해요. 네. 아버지랑 많이 대화하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버지에 대한은 사실 거칠거든요. 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은 힘이 세요. 그 애들이 감당을 못하는 대화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문제 있대? 얘가 왔다 갔다 해. 페이스북이 좀. 그러니까, 어머니의 대화가 그 아이의 어떤 거를 가져.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섬찟하게 소외 대응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왜냐면 애들이 엄마랑 얘기할 때 톤하고 나랑 얘기할 때 톤이 틀려요. 예. 그래서 쓸데없구나 나는. 또 우리 딸은 엄마랑 얘기하면 둘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또 이제 우리 아내 또 이렇게 호응을 또 되게 잘해줘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오늘 밥을 먹자 그랬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밥을 먹자 그랬어. 그게 뭐 웃겨요. 근데 그 한마디가 둘이 또 막 웃어요. 어떤 남자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놈 차단해. 신학교 왔으면서 밥을 여자하고 밥을 먹으려면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휘력이 좋아지면 그 어휘력으로 아이가 그거를 담아내는 거예요. 자, 기억력 한사. 만약 당신이 소설을 읽는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쫓아가기 위한 캐릭터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과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최근이 아니죠. 벌써 몇 년 됐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예, 그런 소설인데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소설이에요. 김삿갓 얘기죠. 이제 김병연, 본명 김병연인데 이문열 씨가 썼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문열 씨를 이문열 씨가 쓴 이제 뭐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인이라는 소설을 정말 감동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예, 시인이라는 소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이것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소설을 읽는 동안 뇌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활동이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기억은 뇌의 새로운 신경 접합부를 만들어내게끔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를 단기 기억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 뇌작용은 뭐 전기작용인 거 아시죠? 계속 전기가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게 연결이 되면 계속 우리가 전기가 그랬잖아요. 전기가 한번 연결되면 계속 그 연결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중독이 그거거든. 중독이 이제 우리 뭐 도파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내 호르몬이 있는데 자 중독이 낭비적이나 파괴적인 게 중독이 되면 몸을 망가뜨려요. 그죠? 뭐 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건강한 중독은 뭐냐면 몸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만들죠. 저는 활자 중독이죠. 활자. 예.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 책을 활자를 안 보면 불안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거죠. 활자 중독. 그 독서나 또 아이들이 이제 어떤 행동에서 이제 그런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 왜 일어나냐면 그걸 할 때 내가 어떤 물질을 끄집어내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 있죠. 쾌락주의. 우리는 쾌락주의를 육체로만 자꾸 보는데 이제 지성적 쾌락주의가 있어요. 지성적 쾌락주의. 에피쿠루스 학파라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성적 쾌락주의는 뭐냐면 지적 작용을 하면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어때? 딱 다 읽거나 딱 덮었을 때 느낌은 어때요? 뭔가 내가 해냈구나. 뭔가 해냈구나.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꾸 또 읽게 되고. 근데 똑같아요. 사람은 어때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면은 뭐냐면 할 때는 그게 이제 쾌락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처럼 마비시키죠. 근데 그거를 딱 하고 깨어나면 어때요? 후회가 돼요. 예.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은 음주한 다음 날, 어제 왜 그랬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인간이 부정적인 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가 와요. 근데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긍정적인 거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자꾸만 하다가 보면, 그것이 건강한 중독이 되죠. 그 생산적 중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기억이 뇌에서 새로운 이렇게 계속 이제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향상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분석력, 분석. 그 다음에 집중력, 훨씬 좋아지 집중력.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차분함. 네,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 저 잘 모르겠어요, 차분함.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짜처럼 얻는 유희, 이게 아까 쾌락이죠. 독서가 엄청난 유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진짜 얘기는 이겁니다. 왜 써야 할까? 그럼 왜 써야 될까? 이거예요. 쓰기. 자, 쓰는 거 한번 또 나눠볼까요? 우리 김유미 강사님은 쓰는 작업, 최근에 뭘 한번 써보셨어요? 쓰는 거. 일기도 좋고, 성경도 좋고, 성경 쓰기도 좋고, 쓰는 거를 뭘 해보셨을까요? 쓰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썼던 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쓰기는 안 하시고? 네네네.
네, 어떤 걸 써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좀 메모를 습관화 메모. 하려고 어, 하루 일과 좀 어, 쓰고는 있어요. 어, 중간에 아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습관이시네요. 아니요,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네. 쓰기 네, 네. 위해서. 기억을 잘 못. 그렇죠. 파가 얼마지? 대파. 생각났어요. 네. 기도를 갖다가 한 6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아. 오후 예배 기도는. 아.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걸 쓰잖아요. 아, 기도문. 기도는 자주 썼죠. 1년에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그걸 써보면. 네네네네. 기도문. 네. 뭘 써보셨어요? 저도 기도문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한 2달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맞아. 6주정도 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듣지만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이에 쓰는 거는 이제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네네네. 이렇게 쳐? 저희 핸드폰 메모에다가 이제. 네, 메모에다가. 네네. 뭐,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어떤 정보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예, 쓰는 게. 저도 이렇게 쓰는 건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 갔을 때, 옛날에는 아이패드 갖고 했는데,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써요. 해도 보고 싶은데 설교도. 근데 설교는 이제, 그래서 저도 설교 원래 페이드나 노트북 갖고도 했는데, 편하게도 종이도 아끼고 좋죠. 좋은데, 이제, 저는 그냥 종이가 편하더라고요. 종이 프린트해서. 저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안이, 근데 이게 패드가 다 안 올라갈 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안 올라가지.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종이에 됐다 그러는데, 왜 써야 할까? 왜 써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계속 쓰기를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꾸 쓰라 그래요. 자꾸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현대사는 왜라는 질문을 있게 만든다.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나 말고 누군가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 없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또 사회에 입문한다. 왜 사는지 모를 물건을 사고,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를 사람을 만나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른 채 돈을 벌고 재산을 모은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의 욕망이 진정한 나의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해서 욕망하기 때문이다. 나의 욕망은 누군가의 욕망을 대리물이거나 모사일 뿐이다. 이 가짜 욕망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소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상품이 되게 한다. 되게 의미심장한 이게 이제 우리가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특히 우리가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가시킬 수 있어요. 왜 대학을 가야 돼? 이러면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왜 대학을 가야 되죠, 애들이? 애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네, 좋아요. 특별하지 않으니까 가야 되잖아. 특별한 사람은 안 가도 되는데 특별하지 않으니까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는 거. 정말 특별하지. 특별하지 않으니까 너는 평범하니까 너는 가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아주 제 조카들도 특별하면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 아이를 두 가지를 저격했어요. 넌 특별하지 않은 애야. 뭐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거에서 그런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이제 공포심을 주는 거죠. 이 세상은 대학을 가야 돼. 예. 이 세상은 대학을 가야 돼. 뭐 보통 저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 자, 하윤이가 또는 하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내가 대학 가야 돼? 난 가기 싫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너의 가치관과 그러니까 생각을 더 확장시키려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정말 파고드는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게 만약에 네 길이 아니면 20대 때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제 경험을 어쨌든 대학이라는 경험을 너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만약에 내 아이가 어떤 길이 확실하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가도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길을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경험을 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공부의 확장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대학이 나한테 큰 의미 있는지는 몰랐어. 대학 가서 학식을 먹어보고 데모도 해보고 미팅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어떤 그 문화가 있더라. 근데 뭐 이런 문화는 대학 가서 누리지 않아도 되지. 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너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의미가 없다면 안 가도 돼. 근데 나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너한테 권유하고 싶어.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 근데 네가 원치 않는다면 안 가도 된다. 그 이제 내가 먼저 경험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이제 많이 깨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대학을 나와야지 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그 학문의 깊이도 느낄 수 있고 뭐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대학 가지 마 이런 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대학은 필요 없어 이런 주의가 아니라 길이 있는데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네가 네 길을 찾았는데 그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 안 가도 된다. 근데 대학에서 길을 알려주더라. 길을 이렇게 알려주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검증된 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많은 길들 그리고 대학은 물론 여기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대학은 이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각 지역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보다 더 다양성을 네가 경험해 볼 수 있다. 학교 가면은 학교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근데 그게 사람이 재산이더라.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런 공동체가 네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대학이라고 한 문화는 또 다른 어떤 세계,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보지 못한 과일이 있는데 맛을 봐야 이게 이 맛이구나. 그거와 똑같아. 그 다니다가 아니네. 그럼 뭐 다른 길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초점은 뭐냐면 얘기할 때 대학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여기 대학이 집중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냐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가 있어. 이 구조에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너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런 길이니까 대학이란 길도 있고 또 다른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 아이들은 대학을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하대학교 밑에서 알바하고 그 애들이 인하대생이냐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인하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보면 거기서 알바하는 애들 그 이제 인하대 밑에니까 이제 거기 인천에 거기 그 거리가 대학 거리예요. 그러니까 다 대학생밖에 없어. 다 대학생이야. 근데 그들이 술 먹고 하는 행동 다 보잖아. 자기가 다 보잖아. 또 건강하게 또 아이들 하는 행동. 또 자기 친구가 그 인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지금 그 밑에서 이제 의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같이 걔네 가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접변이죠. 문화가 딱 만나서 자기가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큰 아이는 이제 엄마가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좀 진학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권유래. 그 권유가 2번 되면 강요야.
그럼,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약간 아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내미는 또 대학의 문을 한껏 누리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기숙사 생활 안 하고요? 기숙사 생활은 기숙사에서 안 됐어요. 여기서 다녀요? 예. 그러면 2학기 때는 뭐 되겠지, 뭐.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이제 여학생 기숙사가 뭐, 얘가 또 거리가 장신 완전 먼 데도 아니고. 장신도 그래도 가기가 힘들 아니구나. 장신 여기서 이제 양동역에서 그래서 40분 청량역에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되긴 하는데, 예, 예. 거기 근데도 예, 힘들어. 강나루. 예, 강나루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 2학기 때는. 근데 이제 또 마음껏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해보고 싶어. 예? 아니 대학생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대학생활. 네. 뭐가 제일 후회되던 거야, 지금? 저는 왜 그때 한번 외국으로 나가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4년대가 아니라 전문대를 다녔고 전공이 무엇인데요? 저는 인산동리과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틀에 박힌 공부만 한 거예요. 보고 외우고 답 유출하고. 그러니까 사고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냥 그치. 외우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외부 활동을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가끔씩 해봐요. 그냥 미팅 더 해볼 걸 뭐 이런 거. 그거는 해봤지만 우리 김민아 자매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후에 이건 꼭 해볼 걸 한 게 있습니까? 꼭 해볼걸요? 아니 꼭 해볼 거는 없고 휴학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 아, 제가 휴학. 중간에 휴학했거든요. 휴학하고 조금 이제 방황의 시간을 조금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휴학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휴학도 해보고 이런 게 더 이렇게. 휴학해야 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동기들하고 사이가 이제 동기들하고 쭉쭉 나가고 있는데 저는 다시 들어가서 어린 후배들하고 또 다녀야 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군. 대학을 다시 간다면. 저는 그냥 그때 있잖아. 지금도 제가 행복해요. 그 시대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난 젊은이들의 지금 고뇌 있잖아. 아니 지금 보면 있잖아. 나 그 시대에 그런 더 심한 것 같아. 고뇌가 지금 더 치열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유 그때 젊음이 아니고 지금 그때 젊었으니까 훨씬 좋았다 그랬어. 생각했어. 나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좀 치열한 것 같아. 저희 때는 시절이 그래서 늘 이제 긴장하고 제가 뿌락치가 아닐까? 제 대학생 맞아? 예, 이런. 항상 사람을 볼 때 처음 보는 애도 의심하게 되고 막 그런 시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밖에 없었냐? 책 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윤여탁 교수님이라고 윤여탁 네, 이제 국어교육학과에 출제를 많이 하시죠. 수능 출제를.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은퇴하고도 나왔고.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 자원으로 그래서 문학하지 말고 너는 이제 국문학과는 두 과를 이렇게 국문학과는 이제 문학과와 이 80%는 이제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쪽과 문학을 하려고 하는 쪽과 교수 재원들은 이제 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언어학을 해요. 그 어려운 문법, 어법 막 이런 거 언어학. 그 언어학을 하면 이제 다 교수 재원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너는 가르치는데 내가 보니까 은사가 있다. 가르치니까 재능이 있다.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대가 이런데 교수님 한가하게 교탁에 앉아 있으십니까? 겁니까? 이런 이제 건방진 거죠. 너무 사상 교육이 조금 잘 돼 있어갖고 예, 그랬던 그러니까 좀 순종을 잘할 거리는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글쓰기인데 이거
글쓰기가 왜 필요하냐? 존재, 주체. 내가 주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글을 쓰는 사람 우리는 왜라는 잊혀가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라는 질문이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왜라는 질문을 잊어버릴 때 글쓰기는 지금까지 써왔던 자신의 글을 완성적으로 반복하는 일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기존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답습하기 이렇게 분명하다. 그럼 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하나? 첫째,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모든 삶에 닫혀있고 또 갇혀있다. 그죠? 우리는 알에 갇혀있어요. 어떤 알 속에. 앞에서 말했던 나의 욕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욕망에 저당 잡혀있는 우리는 오늘도 일상의 가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집을 나와 타는 출근 버스. 그러니까 쭉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건 타락하는 거죠. 남편한테 당신이 하니까 당신이 해. 나는 떠나겠어. 나는 여행 가겠어. 이러면 이제 거의 이용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일상을 삶의 일상을 내가 양육을 포기한다는 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주부의 일을 포기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바로 글쓰기요 문학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또 다른 세계.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내적으로 건강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뭐 타락하고 뭐 방탕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또 다른 나를 이제 내가 관찰자니까 내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찰자잖아요. 또 다른 내가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전혀 이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성성. 그렇죠.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 못 하는데 딸이 주인공이 된 건 내가 써봤어요. 딸. 우리 딸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도전이죠.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근데 이제 그걸 쓰자니 이제 많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여성을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사실 이제 그런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해 하면서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은 뭐냐면 이제 수필을 쓰면 이제 우리가 무슨 중수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평론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얘기를 쓰다 보면 내 삶을 조망해 본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이거를 그냥 내가 내 삶이야라고 하는 그냥 나 혼자 삶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글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글로 나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면은, 어떤 걸 관찰하게 돼요. 어떤 거를 고민하게 돼요. 어떤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는 아까 얘기했죠. 읽기에 누가 작품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5배, 10배 정도의 사고와 생각과 관찰과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주제를 쓸 때, 여러분의 삶의 주제를 쓸 때 사실은 그냥 의문스럽게 나 이렇게 살았다가 쓴 게 아니라 이미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상. 하나의 대상.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어떤 자연 세계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자꾸 내가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나란 존재가 또 다른 이런 것에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이런 것에서 내가 삶을 얻고 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누구죠? 소통 강의하는 김창호? 네, 김창옥. 가끔가다 이제 그분 듣는데, 그분이 이제 공고를 나왔더라고요. 공고를 나와서 나중에 이제 해병대 나왔어. 나중에 이제 성악을 어떻게 이제 성악을 하게 됐고 했는데, 그분의 소통의 모든 그 소통의 배경과 내용은 자기 집안 얘기예요. 자기 삶의 경험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다면서요. 예. 아니 말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 귀가 어두워서 말도 못 하고.
또 엄마가 또 좋은 소재가 되고 또 누나가 있는데 그 만만한 누나가 또 목사님 사모님이더만요. 예, 목사님 사모님이고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밀 얘기, 메밀. 제주도에 메밀밭이 이렇게 있는데 메밀이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면서요. 예. 그 메밀 전병에 안에 넣어서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배추 아니에요? 배추 말고 무예요. 무가 그 독을 정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이 어디죠? 어디 몽골인가 어디인가가 와서 이제 다 죽으라고 메밀을 딱 뿌려놨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다 살아있더래요. 뭔가 봤더니 그 메밀관 옆에 무밭이 있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거 하나 갖고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과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내가 친하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장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배울 점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매미 있으면 무가 있고, 그죠? 우리가 삼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 뭐죠? 왜 고기에다 왜 쌈을 싸 먹어요? 예. 새우젓. 맛있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조화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을 계속 살지만 그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매너리즘과 막 회의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글쓰기, 독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일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고 술 먹게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끌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작업을 여러분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요. 네. 다른 어머니들도 다 시킬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도 다 시킬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우리 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 모임이 있어서 5월 2일까지 요 책, 읽으시면 좋고, 안 읽으면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요 두 개 계속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안 갔어. 언니가 따로 가?